안녕하세요. 딸 넷,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 사데이 TV의 방정선입니다. 오늘은 천사는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신다. 제1부 삶의 먼지를 묻히지 마라.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얀 코끼리를 조심하라를 읽어드립니다. 평온하고 조용한 휴식 같은 시간에 함께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며 인생을 정돈하는 시간, 깊은 사색을 위한 오후 3시의 티타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제1부 삶의 먼지를 묻히지 마라. 그 두 번째 시간, 하얀 코끼리를 조심하라. 나 구강은 오늘 그대에게 이 성스러운 하얀 코끼리를 하사하오. 향후 5년간 잘 돌보다가 내게 다시 돌려주길 바라오. 고대 타이 왕궁 왕실 문서실에서 발견된 기록이다. 지략을 넘어 계략인 부탁 같은 명령을 살펴본다. 고대 타이 왕국에서는 왕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신하가 포착되면 국왕은 그를 위한 연회를 베푼 후 귀한 하얀 코끼리를 하사하고 반드시 5년간 기르도록 명령했다. 하얀 코끼리, 그것은 타이에서 신성한 존재였다. 국왕이 아니면 소유 불가의 성물이었다. 하얀 코끼리를 소유한다는 것, 그것은 특권이었다. 국왕으로부터 하얀 코끼리를 하사받은 그 신하, 순간 세상을 얻은 듯 감격한다. 그러나 하사받은 하얀 코끼리가 기쁨이 아닌 재앙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하얀 코끼리 한 마리, 그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식, 상상을 초월한다. 보통 사람의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또한 그 하얀 코끼리를 5년간 무사히 돌본다는 것, 그것은 차라리 재앙이자 죽음이었다. 결국 그 신하는 하얀 코끼리를 돌보다가 3개월도 채 안 되어 철저히 파산하고 만다. 이후 빚에 시달려 붕괴되고 만다. 도모하던 반역은 시도도 못한 채 말이다. 향후 이 신하는 빚을 갚기 위해 노예로 전락하든지 아니면 왕의 허락을 얻어 타국으로 망명을 떠난다. 이로써 국왕은 반역을 도모한 신하를 깨끗이 제거한다. 그랬다. 하얀 코끼리는 성물이 아닌 흉물이었다. 그러나 이 위험한 비밀, 국왕은 알았고 신하는 몰랐다. 하얀 코끼리의 하사, 그것은 권력에 대한 탐욕을 부리는 자를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다. 로마인들은 아바리티아라는 단어를 극도로 혐오했다. 아바리티아, 라틴어로 만족할 줄 모르는 이라는 뜻이다. 법의 민족다운 탐욕에 대한 명석한 해석이다. 아바리티아, 그것은 로마인들에게 있어 수치를 의미했다. 특히 권력을 만지는 자에게 아바리티아는 치명적 악이었다. 로마 원로들의 의상은 주머니 없는 흰색 옷이었다. 흰색은 청렴, 주머니의 부재는 뇌물과 청탁 편지를 결코 허락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로마의 힘, 그것은 모든 공직자에게 탐욕 앞에서의 백치를 요구하는 정신에 있었다. 그렇다. 로마는 이미 하얀 코끼리의 위험을 알고 있었다. 이제 탐욕의 민낯을 드러내본다. 3가지 단성으로 강론을 달아본다. 첫 번째 단상, 탐욕. 그것은 21세기의 유일신이다. 사실 탐욕은 이미 오래된 신이다. 벌써 21세기의 모든 신을 제압하고 유일신으로 등극했다. 다만 쾌락이 유일신의 지위를 놓고 홀로 탐욕과 치열하게 경합 중이다. 탐욕은
지금도 그 매력을 넘어 마력으로 존재한다. 탐욕으로 개종하는 신도는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그러나 탐욕은 세상의 반을 한숨 쉬게 하는 폭거이다. 탐욕이 지나간 자리, 그곳에는 한숨이 분출된다. 왜 그런가? 탐욕은 본질적으로 소유욕이다. 그런 이유로 타인의 것을 탐하는 탐심과 제휴한다. 탐욕의 폭거를 생각할 때마다 연상되는 단어가 있다. 그것은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슬픈 언어이다. 서로 다른 느낌의 두 언어, 피와 다이아몬드. 꿈의 보석 다이아몬드에 왜 피라는 언어가 붙는가? 시에라리온, 현존 다이아몬드의 최대 생산국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나라는 여전히 세계 최빈민국이며 평균 수명은 35세이다. 무슨 일인가? 다이아몬드가 지닌 비교 불가의 부의 가치 때문이다. 석유와 다이아몬드, 이것들은 이 시대의 권력, 부의 원천이다. 이것들만 있으면 권력의 탈취에 필요한 무기를 살 수 있다. 결국 시에라리온의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다이아몬드 광선을 놓고 분쟁이 일어난다. 국민들은 전쟁과 노동으로 피폐해졌다. 하루 20센트를 받고 광산에서 소녀들이 혹사당했다. 또한 생존을 위해 소년들은 반군의 총을 들어야 했고 소녀들은 병사들에게 매매춘을 해야 했다. 또한 병사들은 반군이 준 마약에 취한 채 동족의 손발을 자르기도 했다. 한편 거대 기업들은 다이아몬드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 반군에게 무기를 공급해 주었다. 또 그렇게 소유한 다이아몬드는 다시 비싼 값으로 팔려나갔다.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한 권력자들의 전쟁, 결국 힘없는 어린아이들만 죽음으로 내몰았다. 피해 전쟁을 몰고 온 다이아몬드의 불법 판매 금지를 위해 유엔이 2002년 3월 13일 승인하며 그해 11월에 발효된 킴벌리 프로세스도 사실상 유효치 못한 현실이다. 거대 기업의 치밀한 로비 때문이다. 시에라리온의 블러드 다이아몬드, 그것은 지금도 시에라리온 대지를 피로 채색화하는 가학이다. 또한 세상의 반을 한숨 쉬게 만드는 잔인이다. 17세기 청도교 신학자 토마스 왓스는 탐욕을 이렇게 정의한다. 탐욕은 병든 소유욕이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강탈로 옮겨간다. 그렇다. 탐욕은 분명 강탈 행위이다. 자신만의 만족을 위한 잔인한 약탈이다. 그러니 탐욕은 당연 차가운 죄이다. 두 번째 단상, 탐욕, 그것은 영원한 기야, 배고픔이다. 마음속 탐욕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깊은 수렁이다. 그런 이유로 탐욕으로는 결코 배부를 수 없다. 탐욕은 여전히 우리를 배고프게 한다. 문득 그리스 문학 에릭 직톤이 기억난다. 에릭 직톤, 그는 테살리아 국가의 왕자, 곧 미래 권력이었다. 그러나 이 남자 성품이 모질고 잔인했다. 어느 날 그는 정원에 있는 큰 참나무를 도끼로 자른다. 그 참나무는 백성들이 신성시하며 사랑하는 나무였다. 그래서 에릭 직토는 자신보다 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백성에 대한 시기, 분노로 이 나무를 처형한 것이다. 이 소식에 놀란 백성들은 급히 에릭 직톤을 찾아가 엎드려 절하며 그 참나무를 다시 세워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에릭 직톤은 그들을 모욕하며 냉정히 거절한다. 이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하늘, 에릭 직톤에게 분노한 후 곧 강하게 저주한다. 앞으로 너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영원히 허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저주였다. 이후 이 남자는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늘 배고팠다.
그래서 계속 먹어야 했다. 단 한순간도 음식 곁을 떠나지 못하는 에릭 직돈. 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모든 사람이 그를 떠난다. 그 많던 가사는 음식을 먹는데 모두 탕진한다. 빚을 내서 음식을 사야만 했다. 어느덧 빚조차 얻을 수 없게 되자 에릭 직도는 자신의 딸 아드메티나까지 팔아버린다. 가련한 아드메티나.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먹을 것을 살 수 없게 된 이 남자. 이젠 굶주림에 못 이겨 자신의 몸을 뜯어먹기 시작한다. 배고픔에 통증도 잊은 채 팔, 다리, 귀를 무섭게 먹는다.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음식을 씹던 그의 이빨뿐이었다. 이렇게 하여 에릭 직도는 이 땅에서 사라진다. 에릭 직돈, 그의 영원한 허기의 고통 저주는 결국 딸을 팔고 자기 살을 먹고 죽은 후에야 비로소 멈춘다. 그렇다. 이것이 탐욕의 전역이다. 탐욕은 결코 배고픔을 해소시키지 못한다. 다만 거짓 배부름만 줄 뿐이다. 속지 마라. 세 번째 단상, 탐욕. 그것은 우리를 실명시키는 흉기이다. 그것은 우리의 시력을 철저히 무효화시킨다. 러시아의 작가 고골의 작품 외투. 이 소설의 인물 아카키. 그의 비극을 조명해본다. 아카키. 그는 구급지기의 소박한 러시아 관리이다. 살면서 필요 이상의 낭비, 허영을 모르고 사는 남자이다. 땀과 노력을 믿는, 또 욕심도 없이 사는 착한 남자이다. 자신의 하루를 간단한 요리, 서류 정리, 필사본 만들기 같은 평범한 일로 채우며 사는 사람이다. 아카키. 그는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매서운 바람이 부는 페테르부르크의 겨울날. 이 남자에게 문제가 생긴다. 그의 낡은 외투 때문이었다. 유난히 추웠던 그의 겨울. 이 낡은 외투로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 남자는 낡은 외투의 수선을 결심하고 재단사 페트로비치를 찾아간다. 그러나 재단사로부터 들은 말은 술이 불가였다. 이제 아카키는 할 수 없이 새 외투를 사야만 했다. 그러나 구급관리로서 새 외투를 구입한다는 것, 그것은 400루블의 급료를 받는 그에겐 무거운 부담이었다. 그러나 얼마 후면 이 낡은 외투마저도 버려야 되기에 아카키는 새 외투를 구입하기로 결심한다. 그날부터 그는 새 외투 비용 마련을 위한 내핍에 들어간다. 매일 저녁까지 굶어가며 애쓴 결과 드디어 아카키는 갈망하던 새 외투를 구입하게 된다. 새 외투를 보며 너무나 행복한 이 남자. 기뻐서 몇 번이고 입어본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새 외투를 입고 출근하던 첫날 아카키는 불량배들에게 그 귀한 새 외투를 강탈당한다. 그는 빼앗긴 새 외투를 다시 찾기 위해 경찰 검사를 찾아가 눈물로 청원한다. 그러나 냉대를 받고 거절당한다. 그의 직위가 그들보다 낮은 고급이었기 때문이다. 아카키는 울분에 떨며 힘없이 집으로 돌아온다. 그날 이후 그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 잃어버린 새 외투. 그것이 너무 아까워 매일 절규한다. 결국 아카키는 탈진된 상태에서 독한 신열로 신음한다. 그리고 며칠 후 새 외투를 부르며 숨을 거둔다. 이제 질문 하나. 아카키, 그가 추악한 탐욕을 부린 것인가? 아니다. 그건 탐욕이 아닌 지극히 소박한 욕망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욕망이 놀랍게도 아카키를 죽음으로 이끈다. 어떻게 말인가?
그 작은 욕망, 집착이 그의 눈을 잠시 가려 그에게서 분별력을 앗아갔다. 사실 그는 외투보다 자신의 목숨을 더 아껴야 했다. 그러나 아카키는 이 간단한 진실을 끝내보지 못했다. 그 작은 탐욕이 그의 눈을 찔러 실명시켰기 때문이다. 러시아 사상가 베르자예프는 말한다. 나를 위해 준비한 빵은 물질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준비한 빵은 정신이다. 그렇다. 자기만을 위해 준비한 식탁은 이미 탐욕이다. 가난한 자의 필요에 벌써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탐욕은 냉정한 악인 것이다. 넓은 토지에서 풍요를 수확하고도 소작인들의 빈 창고에 그 양식을 채울 마음이 없이 자신을 위해 더 큰 창고를 지으려 했던 어느 부자. 성경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준엄하게 책망한다. 사실 법리학적으로 볼 때 남의 것을 강탈한 적 없이 자기 땅에서 땀으로 일궈 얻은 소득을 창고에 쌓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그렇다. 분명 이 부자는 무죄이다. 오히려 노동에 귀감이 된다. 그러나 하늘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그럼 왜 이 부자가 유죄란 말인가? 주경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한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만 탐욕이 아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도 역시 탐욕이다. 한편 타인의 명예, 권위에 대한 찬탈도 탐욕이다. 그렇다. 탐욕이 적용되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다. 오기스트 르네 로댕이 19세기 위대한 조각가라는 사실에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 청동이나 대리석을 밀가루 다루듯 조용해 나가는 그의 탁월성은 분명 경탄과 경이이다. 작품 다나이드, 발자크상, 지옥의 문이 이를 증언한다. 그런데 최근 학계의 연구 결과 로댕의 작품으로 알려진 키스, 칼레의 시민이 사실은 그의 제자이자 연인이었던 까뮈의 작품으로 확인되면서 커다란 충격이 일어났다. 이어 제자의 작품을 자기 것으로 도용한 로댕의 행위에 대한 분노와 가련한 까뮈에 대한 연민이 끌어올랐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로댕은 까뮈의 영감을 시기하고 또 명성까지 찬탈한 파렴치한 탐욕의 사람이 된다. 로댕이 1913년 동생 폴에 의하여 롱드베르그 정신병원에 감금된 그녀를 철저하게 방치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 하얀 코끼리, 그 탐욕은 강하고 잔인하다. 권력자 에릭 직턴, 착한 아카키, 노동에 성실한 한 농부, 그리고 천재 로댕까지 그것에 밟혀 압사했다. 오늘 오랜만에 햇빛이 참 눈부시다. 거실 창문을 연 후 방 안 옷장을 열어본다. 꽤 비싸게 사놓고 아직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제법 많이 걸려있다. 문득 아카키의 외투가 생각나는 순간이다. 갈색 지갑도 열어본다. 온갖 카드 영수증이 가득하다. 충동구매로 키운 하얀 코끼리들이다. 탐욕의 혈흔이다. 탐욕, 소유. 이것들이 쾌락이 아닌 통증으로 느껴지는 날. 통장 잔고. 그것이 행복을 책임지는 유일한 각서라고 서명하는 그 손놀림이 멈추는 날을 소망한다. 어거스틴. 그는 고백록에서 말한다.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부. 그것은 내게 빈곤이다. 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하얀 코끼리들을 키우고 계신가요? 인생의 정돈과 사색을 위한 두 번째 낭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제2부 나는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 중에서 두 편을 읽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